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5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탑픽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소부장을 중심으로도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섹션 오프닝 12시 보에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이 다시 가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셧다운을 해제하고 이르면 올 6월부터 평택 파운드리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최대치로 풀캐파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파운드리 관련 소부장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파운드리 부문 적자로 그동안 고생이 많았었잖아요, 삼성전자. 네. 다시 한번 삼성전자 향 파운드리 소부장을 봐야 하는 것인지 전망 말씀해 주실까요? 뭐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게 오히려 딥시크 이후에 뭐 새로운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디바이스 제품의 수요를 교체 수요를 좀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있었고, 또 올해 윈도우 10이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 11로 변경이 되는데, 또 여기에 따른 또 PC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HBM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SK하이닉스가 거의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나머지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가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게 이제 주문형 AI 반도체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가 이쪽에 대해서의 어떤 캐파가 늘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면 삼성전자 쪽에서 어떤 에이직 관련돼서 어떤 수요가 조금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그 관련된 공장 설비를 조금 이제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 그럼 삼성전자 향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저는 뭐 무역 분쟁 이슈들, 뭐 딥시크 이슈가 완벽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은 에이직 그리고 유리기판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쪽은 유리기판과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HBM의 대표 주자인 SK하이닉스가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20만 원 선을 회복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한미반도체도 장중에 10만 원 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2월 26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반도체 섹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박스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미리 매수해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우선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 특히나 뭐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미국 기술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이 부분은 딥시크의 출시 이후에 사실상 이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보수적인 투자 지출 부분의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일부 좀 완화됐던,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알파벳 그리고 메타,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전체적인 어떤 2025년도에 대한 이 자본적 지출을 좀 늘리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 요인들이 사실상 하드웨어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완화로 좀 이어지면서 수급이 좀 이끌지 않았나 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 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향후 좀 가시화가 좀 된다면 전체 매출 포션의 한 87%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수혜를 가장 좀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성장성에는 좀 이견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4분기 블랙엘의 양산 관련된 실적이 이번에 이제 얼마만큼 반영이 좀 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 좀 노이즈가 좀 됐던 부분들은 블랙일에 관련된 양산 지연 이슈가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기저에 관련된 어떤 실망감이 일부 좀 반영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4분기 실적에서 명확하게 좀 해소를 좀 해준다면 전체적인 어떤 수급을 좀 이끌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해당되는 뭐 블랙일의 어떤 양산의 어떤 지연 여파로 인한
초기 어떤 점유율이 좀 더 증가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확인이 된다면 조정의 좀 빌미가 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다소 비중을 좀 많이 늘리는 전략들보다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에서에 대한 관망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26일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방향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차세대 AI 칩에 관련된 전략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낙수 효과들 충분한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블랙웰 지연 이슈에 따른 실적의 반영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난 뒤에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큰 비중으로 반도체 섹터에 올라타는 것을 조금 지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변압기와 방산주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변압기 내에서는 LS 일렉트릭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데이터 센터 수주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고요. 현재도 8%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2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변압기 내에서는 HT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주 역할을 해냈잖아요. 최근에는 LS 일렉트릭 흐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변압기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떤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지 전략 세워주시죠. 사실은 뭐 LS 일렉트릭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면서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이 좋게 나오면서 상승률은 제일 좋습니다만은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변압기 관련된 기업, 뭐 H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그 수익률을 작년부터 본다라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뭐 현대 일렉트릭은 신고가 행진들,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죠. 효성중공업도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이 좀 처지다가 데이터 센터의 확대, 이 부분이 이제 직접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압기 관련해서는 뭐 어떤 기업이든 한 기업 정도는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딥시크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LS 일렉트릭도 사실 언제 조정이 나왔다가 그걸 이제 뛰어넘는 어저께 급등, 오늘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뭐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으로 갈 것인가 한다라면 또 그건 또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LS 일렉트릭이 최근에 좋았던 것이지 최근 한 2, 3주 보면은 딥시크 이슈 때문에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길게 본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기간 조정, 숨고르기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숨고르기를 하게 된다라면 LS 일렉트릭을 놓고 본다라면 지난번에 딥시크 이슈로 조정이 나왔었던 한 22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당장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LS 일렉트릭은 한 22만 원 선 부근에서 신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변압기 종목도 포트폴리오 한 비중을 좀 차지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오늘도 강한 한화그룹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한화 시스템이 또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한화 오션도 지금 오후장 들면서 7%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탄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 또 한화 엔진이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한화 그룹주들 지금 키 맞추기에 돌입하는 것 같아요. 변영희 대표님, 네. 한화 그룹주들 지금 여전히 접근 가능한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수급적인 내러티브가 좀 가장 좋은 그룹이 이제 하나그룹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이 주는 효과들, 그리고 누적 수주 잔고가 좀 상향될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2025년도에 대한 성장,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수주의 연속 성과들이 계속해서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전일전 신고가 경신 이후에 오늘도 신고가를 좀 재차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 성과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 상원에서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에 대한 발의 이슈, 이 부분은 동맹국들의 미국 군함의 건조가 좀 가능한 그런 규제 완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MRO에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대감들이 조선주에 좀 많이 반영된 것에 좀 대비해서 하나 시스템이 필리즈 선수의 이제 지분을 더 많이 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기대의 요인들이 좀
뒤늦게 좀 반영되고 있는 효과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성과적 측면이 빌리조 선수에 대한 인수 비용이 이번 4분기에 일부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연간 실적 관점에서 올해부터 미국의 필리조 선수에 관련된 실적들이 좀 반영이 좀 될 텐데 상반기까지는 미미한 수준의 이익 기여가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좀 낮습니다. 다만 향후에 뭐 미국 안에서에 관련된 MRO 성과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잠재적으로는 수주 성과로 좀 증명이 좀 돼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주력 사업 부분인 방산 부분에 대한 성장성 올해 한 40% 정도의 추가적인 어떤 실적 상향이 좀 예상되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기능 레이더에 관련된 출하량들이 올해 실적이 좀 반영되고 있는 효과들을 좀 감안해 보면 실적이 주는 어떤 안정성과들과 맞물리면서 하나 시스템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 접근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의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회사들이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지주사들 역시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방금 등락률 보셨던 대로 한화가 현재 13%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LS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보통 이렇게 지주사 기업들까지 오르면 상승 랠리의 마지막 국면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LS와 한화 지주사의 주가 흐름도 참 궁금하고요. 아래 좀 이따 저희가 자료를 한번 띄워드릴 텐데 자회사들의 상승 랠리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주시죠. 저는 물론 이제 지주사가 오르게 된다라면 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LS 같은 경우도 작년 3월부터 6월 달까지 한 9만 원 하던 주가가 한 19만 원, 20만 원대까지 엄청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약간 변압기 시장이 좀 가격 경쟁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 오늘 합쳤을 때 엄청나게 오른 것이지 그동안에 보면 오른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의 어떤 실적 성장이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전 그룹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또 하나의 어떤 지배구조가 개편이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본격적인 어떤 형제들 간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또 하나의 어떤 배당도 확대가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매수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좀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점을 먼저 생각하지 말자. 사실은 물론 일회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1조입니다. 근데 하나의 오늘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3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충분히 어떤 지주사의 어떤 수익성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올 상반기에 탑픽 종목이 될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한화그룹주들 그동안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올 상반기 한화그룹주들의 추가 상승세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재건주와 로봇주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뛰어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에 대동기어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약간의 윗꼬리를 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저희가 아까 12시 보에서 재건주들 추격 매수하지 말고 눌림목 구간에서 보자라고 그런 투자 전략이 들어봤거든요. 네. 지금이 딱 장중 눌림목 구간이에요. 네. 대응을 해볼까요? 지금 사실 뭐 부담스러운 구간 좀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14일 날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트럼프 특사가 종전 계획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데이터로 좀 제시가 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즉각적인 어떤 종전 협의를 좀 구상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입장들이 좀 나오고 있던 점들은 그 전에 어떤 종전의 막연한 기대감들보다 타임라인 관점에서 좀 더 빠른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일시적으로 좀 반영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수급 기조를 봤을 때 종전에 관련된 어떤 뭐 단기적 이슈라든가 해당되는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수급적으로 상승하고 재차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같이 좀 올라가는 구간에 좀 매수하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구간에는 아직도 좀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종전에 관련된 협상들은
단기적인 어떤 종결 사항들이 좀 아니고 사실 순차적인 어떤 진행 사항들. 그래서 저는 뭐 시점은 다소 좀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세론도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같은 급등급 구간보다는 오히려 해당되는 이슈가 좀 소화됐던 세론 구간이라든가 과대 낙폭 구간에 선별적인 어떤 종목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보다는 저는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건설기계 업종들이 계속해서 좀 대안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건설기계 업종 안에서는 수익 지표가 좀 상회되고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 특히나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전진 건설로봇 같은 세 가지 종목들의 경우에는 수출량 비중이 높다는 점 좀 감안했을 때 장기적 우리가 관점에서도 접근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16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종전 시나리오 발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추가 후속 뉴스를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들이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빨간불 켜고 있고요. 이 밖에 뭐 시메스, 클로봇 같은 종목들도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로봇주들 최근에 담으신 분들이 많아서 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지금 다시 더 추가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는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뭐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관련돼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간밤에 나온 뉴스는 애플도 로봇 시장, 휴머노이드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또 이 성장 부분, 이 관세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더 많이 자동화라든지 로봇의 사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는 뭐 국방 관련해서도 로봇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지금은 좀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에서 일부 차익성 실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 길게 본다라면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좀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미터는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떤 상승은 더 나올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좀 로봇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기업 그룹 단에서의 어떤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연관성이 좀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해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를 바로미터로 삼아서 추세를 한번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2차 전지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동차 대표주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자동차 그동안 정말 시장에서 잊혀졌었잖아요. 네. 이제는 관세 리스크에서 좀 벗어났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뭐 아직은 저는 완벽히 벗어났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저께 CPI가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뭐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도 어쨌든 이제 물가가 좀 높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관세에 대한 어떤 악영향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속도 조절이 있지 않겠냐 어떤 전망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전부 다 관세를 매기기보다는 핵심 산업 분야 관련해가지고 뭐 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게 된다라면 엄청난 피해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도 자기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지 몇몇 제품에 한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세가 낮게 부여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어떤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동안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조금 좀 반전될 수 있는 이슈들은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확인됐다라 말씀드릴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여기서 뭐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면 오늘의 상승폭 혹은 어저께의 저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거나 눌림목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은 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어떤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되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뉴스가 또 트럼프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나와서 어제의 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종목을 정리를 해서 다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관세 리스크에서 해소 벗어났다라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속적으로 관세 리스크에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이 관세 리스크에 정말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3월에 하나 일정 모멘텀이 있어요. 인터배터리가 개최하면서 2차 전지의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3월 이 인터배터리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건가요? 지난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우리가 좀 참고했던 두 가지 기술들이 크게 시장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 두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인데 46 시리즈라든가 2170 시리즈가 상용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향후에 해당되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그 파이가 좀 더 커지는 그런 기술로 좀 고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특히나 마이크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상용화가 지금 소형 기종을 통해서 좀 더 현실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전지로서에 대한 상용화, 그리고 최근에 뭐 현대차를 좀 비롯해서 파일럿 제품에 관련된 개발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은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파일럿 양산 기대감들이 일부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의 연속 성과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전기차 캐즘이 올해 1분기까지 전반적인 가동률 하회로 인해서 수익 지표가 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고, 두 번째는 IRA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아직 해소되지 못했던 수급적인 어떤 이점들이 좀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나 뭐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단기적인 모멘텀은 뭐 3월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소재주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또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소재주들은 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창희 대표님, 저희 정말 다양한 섹터들 네. 다뤄봤어요. 반도체부터 뭐 변압기, 재건, 자동차, 로봇까지 이 안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탑픽주로 준비하셨을까요? 결국 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본다라면 성장에다가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리기판이라든지 에이직 쪽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이직 랜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AI 주문형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주요 기업들이 엔비디아에서 조금 독립을 하기 위해서 각자 시스템에 맞는 반도체를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관련된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로 인해서 우리가 꼭 엔비디아 제품이 아니어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다는 어떤 분위기에 만들어진 걸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향후로 해가지고 어떤 파운드리 시장이 또 성장 가능성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그럼 역시 에이직에 대한 어떤 수요가 같이 동반해서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에이직랜드는 지금 우리나라 에이직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TSMC의 공식 협력사라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위치에서는 한 번 정도 공략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42,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32,000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지금부터는 조금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의 에이징랜드, 이어서 우리 변영희 대표의 탑픽주도 한번 알아볼게요. 예,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물론 3월에 인터배터리 2025에 관련된 일정 모멘텀도 있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지표에서 241선을 좀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는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연간 실적에 관련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부분들은 올해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어떤 비약적인 성장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뭐 2차 전지 소재 확장성들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판단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이 테슬라향 이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된 시제품이 출하가 좀 됐었고요. 올해 본격적인 어떤 1분기에 공급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모델 Y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우에는 뭐 전체 4종의 실리콘 응급제가 부분적으로 좀 공급이 좀 됐지만 올해는 뭐 보수적 관점에서 한 5종에서 많게는 9종까지 적용 차종이 확대되는 관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전자재료 부분의 매출 포션이
대다수를 좀 차지했던 것에 좀 반해서 올해는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대한 매출 포션이 한 40%대까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안정적인 밸런스 기조 안에서 올해도 증인 모멘텀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대주전자재료 중장기 관점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변영희 대표의 대주전자재료까지 탑픽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에이직랜드와 대주전자재료 오늘의 탑픽주였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